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감정은 감정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감정은 우리 존재의 본질이다. 감정에 관해 이야기하라. 감정에 대해 털어놓아라. 감정을 추리어라. 이 관점은 항상 자신의 감정을 믿어라 라고 얘기한다. 감정은 존중받아야 한다. 왕자에 앉히고 숭배하라. 감정은 유일한 진실이다. 그들이 전부다. 나머지는 모두 감정을 설명하는 주석일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 특히 후회의 경우 이 접근법은 판글로스 교수의 착각을 통한 망상 전략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지나친 후회는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다. 후회는 과거를 곱씹게 만들어 행복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수 있고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게 만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과도한 후회는 여러 가지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 논문에서는 후회를 곱씹는 사람들은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부정적인 삶의 사건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결론 짓는다. 후회가 반복될 때 특히 그렇다. 반복적인 생각은 후회를 악화시키고 후회는 반복적인 생각을 악화시켜 고통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낸다. 후회를 곱씹는다고 해서 분명히 밝혀지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없다. 흐릿하게 하고 산만하게 만든다. 감정을 오로지 그 자체로 중요하다고 여길 때 우리는 탈출하기 어려운 방을 만든다. 후회에 관해서는 세 번째 관점이 더 건전하다. 바로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라는 관점이다. 감정을 회피하지 마라.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서도 안 된다. 감정에 직면하라. 미래의 행동을 위한 자극제로 활용하라. 생각이 행동을 위한 것이라면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후회에 대한 이런 접근법은 현대의 스트레스 과학과 유사하다. 스트레스, 기분 나쁘게 들린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스트레스는 단일한 실체도 불가변적인 존재도 아니다.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심지어 근본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개인의 사고방식에 달려 있다. 스트레스를 영구적이고 우리의 심리를 쇠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는 우리를 한 방향으로만 몰아간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일시적이고 발전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끈다. 곳곳에 존재하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유독하다. 하지만 이따금씩 발생하는 급성 스트레스는 도움이 되며 심지어 꼭 필요하기까지도 하다. 후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후회를 우리의 잠재된 기질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파괴적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특정 상황에서 행한 특정 행동을 평가하는 데 사용해야 유익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일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자. 무심하고 배려심 없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한 후회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날짜를 달력에 기록하지 않거나 친척들에게 정기적으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는 유용하다. 수많은 연구들도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을 판단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나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후회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인식하면 무겁게 짓누리는 마음이 짐이 아닌 날카로운 창이 된다. 깊은 상처를 주지만 금방 사라지는 후회는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주고 정서적 건강을 가져다 준다. 억압된 후회는 우리를 짓누른다. 하지만 후회가 날카롭게 파고들면 정신이 고양된다. 핵심은 후회를 이용해 연쇄 반응을 촉진하는 것이다. 심장은 머리에 신호를 보내고 머리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다. 모든 후회는 악화한다. 생산적인 후회는 악화된 다음에 활성화된다. 다음 표는 그 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당신의 반응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핵심을 보여준다. 후회의 창에 찔릴 때 당신은 세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 당신은 감정을 무시해야 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것을 묻어버리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망상으로 이어진다. 아니면 감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그 안에서 흠뻑 빠져 있을 수 있다. 이는 절망으로 이어진다. 혹은 감정은 생각을 위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처하려 할 수도 있다.
이 후회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의미를 더 깊이 부여하기 위해 어떤 지침을 제공하는가? 감정이 생각을 위한 것이고 생각이 행동을 위한 것이라면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15세기 무렵 일본 쇼군 아시카가 요시마사가 중국제 찻그릇을 떨어뜨려 산산조각 냈다. 그는 깨진 그릇을 수선하기 위해 중국으로 보냈다. 하지만 몇 달 후 돌려받은 물건은 보기 흉했다. 그릇 조각들이 큰 금속 꺽쇠로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는 지역 장인들에게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깨진 조각의 가장자리를 사포질하고 금을 섞은 옷으로 메워 이어 붙였다. 장인들의 목표는 원래 모습을 충실하게 재현하거나 새로 생긴 결함을 숨기는 게 아니었다. 그 그릇을 더 나은 그릇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품은 긴쓰기라는 새로운 예술 형식을 확립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17세기에는 긴쓰기가 너무나도 유행한 나머지 일부 사람들은 찻그릇에 금맥을 씌우려고 일부러 찻그릇을 부셨다. 긴쓰기는 깨진 파편들과 이를 이어붙이는 수선 작업을 그릇의 역사로, 존재의 기본 요소로 본다. 긴쓰기는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름답다. 균열은 그릇을 더 낫게 만든다. 도자기에 담긴 이 진실은 인간에게도 해당된다. 메라 에버스에게 물어보라. 기억이 가물가물한 독자들을 위해 말해주자면 그녀는 앞장에서 설명했던 2016년 올림픽 사이클 도로 경기에서 마지막 순간에 선두를 빼앗기고 4위로 완주한 미국 선수다. 2월의 어느 날 오후 그녀는 현재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와이오밍주 버펄로에서 줌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날 경기 이후 가장 가슴 아픈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그 경험을 묘사하기 위해 선택한 단어는 산산조각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조각들을 재조립하고 균열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리우 올림픽 경기는 10년간의 성공적인 사이클 선수 경력의 마지막 레이스였다. 그 경험은 그녀의 기록을 단축시키지도 또 다른 트로피를 안겨주지도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결정이 다른 결정과 가치 판단을 더 쉽게 만들어주는 시금석과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8월의 그날 오후처럼 온전히 몰입하고 살아있는 경험을 되찾고 싶어 한다. 그때의 상실을 통해 얻은 기회와 느낌, 그 충만함과 온전함은 내겐 가분한 최고의 특권입니다. 고통 때문에 그녀는 목적의식을 갖고 절실한 마음으로 남은 삶을 바라본다. 상처를 입었다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큼 충분히 크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메라이버시 말했듯 균열은 빛이 들어오는 통로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그 템을 들여다보면 좋은 삶이 과연 무엇인지 엿볼 수 있다. 후회 파헤치기. 젊은 시절에 식습관을 바꾸지 않고 담배를 많이 피우고 술을 마신 것을 후회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 하루 3끼 고기를 먹었죠. 6개월 전 비건이 되었고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6세 남성 온두라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상태에 맞추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특별한 추억으로 만드세요. 62세 제3위성 유타. 가장 큰 후회는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내 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의 관계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신앙을 발전시키고 강화했더라면 아이들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토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54세 여성 미네소타. 후회의 표층. 내 몸은 신전이 아니라 후회를 쌓는 저장소다.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20세기 중반부터 여론조사 기관과 교수들이 던진 질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여론연구소의 설립자인 조지 갤럽은
1949년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1위를 차지한 대답은 모르겠다였다. 4년 후 갤럽은 아마도 후회에 관한 직접적으로 묻는 최초의 질문이었을 설문조사를 들고 돌아왔다. 1953년에 그의 팀은 이렇게 물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만약 당신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지금까지와 거의 같은 방식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다르게 살겠습니까? 대다수 미국인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겠다고 답했다. 성인 중 대다수가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10명 중 4명가량은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했다. 고난을 인정하고 구구절절 널어놓자니 불편함을 느끼는 것도 일리가 있다. 1953년의 삶을 생각해보자. 2차 세계대전은 아주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27세의 여왕이 새로 왕위에 오른 영국은 여전히 식량을 배급하고 있었다. 일본과 유럽의 많은 지역이 폐허에 빠져나오고 있었다. 이오시프 스탈린이 사망하고 한국전쟁이 끝나고 최초의 소아마비 백신이 개발된 해였다. 외부 세계가 너무 참담한 상황에서 내면의 사색은 사치스럽게 느껴졌을 것이다. 배꼽 응시가 국민적 취미가 되기까지는 아직 수년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불안함을 엿보이는 것을 연구 주제로 삼았다. 1949년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묻는 질문에 모르겠다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대답은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함이었다. 1953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후회를 경험한 사람들의 표본의 15%가 꼽은 가장 많은 대답은 교육을 더 받지 못한 것이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 1953년에는 미국 인구의 6%만이 대학을 4년 이상 다녔다.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흑인 아동을 거부하는 공립학교의 인종분리 정책을 헌법 위반으로 규정한 미대 법원 소송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은 1년 뒤에나 벌어질 일이었다. 미래의 교육 가능성을 꿈꾸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는 어쩌면 과거에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했거나 실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일지도 모른다. 1965년 갤럽이 룩의 의뢰를 받아 미국인에게 두 번째 삶을 살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응답자의 43%가 더 많은 교육을 받을 것을 선택했는데 이는 8년 전 응답자의 3배에 달하는 수치였다. 이후 수십 년 동안 여론조사원들의 후회에 관한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대신 학자들이 그 책임을 떠맡았다. 1980년대 미시간 대학교의 제닛 랜드먼과 진 마니스는 교내 진로상담 센터를 방문한 학부생과 성인 여성을 상대로 후회 사례를 수집했다. 각 집단에서 꼽은 가장 큰 후회는 바로 교육의 영역에 있었다. 상대적으로 나이 든 여성의 경우 했더라면은 일반적으로 너무 일찍 학업을 그만둔 것과 관련이 있었다. 1989년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앨린 메타와 리처드 키니어는 연령별 세 집단 20대 35에서 55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여성이 주로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했다. 세 집단을 통틀어 가장 많이 나온 가장 큰 후회는 학업에 더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더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이었다. 다른 애리조나 주립 연구원들이 몇 년 후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도 비슷했다. 교육 학력 후회가 가장 많았다. 1992년에 가족학 연구자 메리 케이 디제노바는 은퇴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친구, 가족, 직장, 교육, 종교, 여가, 건강 영역 중에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영역이 교육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비슷한 결과가 계속 나왔다. 앞서 3장에서 설명했던 유명한 올림픽 메달 연구를 수행한 코넬 대학교의 빅토리아 매드백과 토머스 길로비치는 1994년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후회하는지 물었다. 교육 기회를 놓친 것과
잘못된 교육 선택이라는 답변이 포함된 교육 분야가 1위를 차지했다. 사랑의 기회를 놓친 것과 현명하지 못한 외도와 같은 개인적인 관계는 그 다음을 차지했다. 이듬해 매드백과 길로비치는 니나 하티앙가디와 함께 어린 시절 IQ가 높은 천재로 여겨졌던 70대들의 후회를 연구했다. 대학에서 시간을 낭비하고 잘못된 학문 분야를 선택하고 학교 교육을 충분히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포함해 교육이 다시 한번 그들의 목록에서 1위를 차지했다. 2005년 릴 로즈와 에이미 서머빌은 인생에서 어떤 영역이 가장 큰 후회를 낳는가를 더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 기존 연구를 정리하기로 했다. 그들의 메타 분석은 앞서 언급한 연구를 포함하여 9개 기존 연구를 검토하고 후회를 직업, 연애, 육아 등 12개 범주로 분류했다. 다시 한번 교육이 1위를 차지했다. 그들이 분석한 연구에 참여한 3,041명 중 32%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교육을 뽑았다. 그들은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으로 교육을 꼽은 부분적인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새로운 교육 기회를 더 다양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 지었다. 대학을 마치지 못했다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다. 추가적인 훈련이나 기술이 필요하다면 적절한 교육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다. 20대의 대학원 학위를 받지 못했다면 40대, 50대의 학위를 취득할 수도 있다. 기회는 후회를 낳고 교육은 평생에 걸쳐 끊임없이 손댈 수 있다. 라고 글을 썼다. 로즈와 서머빌은 논문의 제목을 우리는 무엇을 가장 후회하는가 그리고 왜 후회하는가 라고 붙였다. 이 논문의 결론은 간단해 보였다. 하지만 이 분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들과 다른 연구자들은 곧 무엇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잘못되었으며, 왜에 대한 그들의 대답이 그들이 깨달은 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후회하는 것은 무엇일까? 동료 심사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우리의 가장 큰 후회라고 결론을 내린 연구들은 결함이 많았다. 이를테면 대부분 대학 교내에서 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학위, 전공, 교육 과정에 대한 후회가 대다수였다. 병원, 약국, 진료실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면 아마도 건강에 대한 후회가 지배적이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로즈와 서머빌이 지적했듯이 이전 연구는 전체 인구를 대표하는 표본보다는 편의 표본의 존재에 의존했다는 점이었다. 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학원생들에게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니라 아는 사람에게 설문지를 나눠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퍼튜 대학교 근처에 사는 은퇴한 노인 1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연구의 결과가 서부 인디애나에서 조사한 결과와 같을 리 없듯 전 세계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또 다른 연구에 참여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10명의 명예교수, 11명의 요양병원 레지던트, 40명의 학부생, 16명의 사무직 및 관리직 직원이었다. 로즈와 서머빌은 메타 분석에서 전체 표본의 73%가 여성이며 이는 최선의 통계를 위해 요구되는 성별 비율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 대상자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백인이었다. 심지어 미국 인구를 더 정확히 대표하는 갤럽 여론조사도 결정적인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1953년 여론조사에서 15%의 사람들이 가장 후회하는 것으로 교육을 꼽았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한 가지 이상의 답을 했다. 로즈와 서머빌은 논문 말미에 미국 전체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대표하는 설문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리고 2011년에 로즈와 그의 동료 마이크 모리슨이
도전에 나섰다. 그들은 대학교 내에서 벗어나 미국 전역의 37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면 표본의 특정 지역이나 인구 통계학적 집단으로 치우칠 일이 없었다. 그들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후회 한 가지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했고, 독립평가자 팀이 그 후회가 12가지 삶을 영역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표시했다. 로즈와 모리스는 이것이 평범한 미국인이 인생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을 진정으로 대표하는 최초의 초상화라고 썼다. 그들이 제시한 전형적인 미국인의 후회라는 초상화, 즉 전국 표본 조사에서 얻은 결과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후회는 삶의 여러 영역에 널리 퍼져져 있고 응답자가 20%를 넘는 단일 범주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연애와 관련된 후회가 가장 많았고 이는 전체 후회의 약 19%를 차지했다. 가족은 17%로 그 뒤를 이었다. 교육과 직업은 각각 14%였다. 이전보다 다양해진 표본 덕분에 연구자들은 또 다른 통찰도 얻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여성은 남성보다 연애나 가족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했다. 정규 교육을 가장 짧게 받은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했고, 연애 중이 아닌 독신들은 연애에 대한 후회를 더 많이 했다. 그 이유도 이전 연구와 달랐다. 다시 한번 연구자들은 후회가 기회에 달려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선행 연구에서는 기회가 많다고 인식하는 영역에 후회가 도사리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정반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회가 사라진 영역에서 후회가 가장 컸다. 기회가 희박한 영역에 대한 후회는 기회가 많은 영역에 대한 후회보다 훨씬 많았다. 학자와 조사원들이 개인의 후회에 관해 조사하기 시작한 지 반세기가 지난 후 그들은 두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사람들은 무엇을 후회할까? 많은 것들을 후회한다. 왜 그런 후회를 할까? 그 이유는 기회와 관련이 있다. 연구 결과는 흥미로웠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는 않았다. 역대 최대 규모의 후회 설문조사. 1953년 이후 조사 연구의 세계는 상당히 바뀌었다. 최초의 후회 설문조사에서 갤럽과 그의 팀은 약 1,500명을 인터뷰했고 컴퓨터의 도움도 없이 응답을 표로 작성했다. 사용한 지 3년째인 내 스마트폰은 1950년대 전 세계 모든 대학의 연산 능력을 능가한다. 그리고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노트북은 나를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과 연결해주며 20세기 중반 통계학자들도 놀랄 만큼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분석해주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제공한다. 나는 조지 갤럽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도구는 매우 강력하고 비용도 저렴해지고 있어서 나 같은 아마추어도 갤럽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후회하는지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스스로 알아내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조사 참가자를 모집해주는 회사들과 제휴한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과 협력해 지금껏 없었던 미국인을 정확히 대표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후회 설문조사인 이른바 미국 후회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우리는 성별, 나이, 인종, 결혼 여부, 지역 소득, 교육 소득 수준 등을 다양하게 고려한 성인 4,48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온라인에서 전체 내용을 볼 수 있는 이 설문조사는 참가자들에게 7개의 인구 통계학적 질문과 18개의 연구조사 관련 질문을 던졌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었다. 후회는 삶의 일부다. 우리 모두에게는 달리했다면 좋았을, 혹시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행동들이 있다. 잠시 당신의 삶을 돌아보자. 그런 다음 두세 문장으로 당신이 겪었던 중대한 후회 한 가지를 적어보라. 수천 개의 후회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 쏟아져 들어왔다. 우리는 이 후회들을 직업, 가족, 부모, 자녀, 손주, 파트너, 배우자에 준하는 사람, 교육, 건강, 재정, 친구 등의 8가지 범주로 분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리고 우리는 몇 가지 다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들 중 상당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살펴볼 것이다. 우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가족이 1위를 차지했다. 거의 22%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 카테고리에 대해 후회를 표명했고 19%가 파트너와 관련된 후회를 표명했다. 교육, 직업, 재정에 대한 후회가 뒤를 이었다. 건강과 친구들에 대한 후회는 그 다음이었다. 다시 말해 후회에 대한 가장 규모가 크고 대표적인 설문조사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다. 미국인의 후회는 어느 한 가지 범죄에 국한되지 않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다. 사람들은 진정 수많은 것을 후회한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도 있다. 후회란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부분이다. 인간의 삶은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우리는 부모, 아들, 딸, 배우자, 파트너, 직원, 상사, 학생, 소비자, 투자자, 시민, 친구 등의 신분을 갖고 있다. 왜 여러 영역에 걸친 후회가 없겠는가? 게다가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더 신중하게 결정하게 해주고 성과를 높이며 의미를 심화한다. 그런데 이 점들이 삶의 영역에 두루미 치지 못하는 걸까? 하지만 이런 결과조차 여전히 미흡하다. 이해의 실마리를 얻었지만 내가 찾던 깨달음은 아니었다. 그래서 다시 자료를 살펴보고 세계 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 세계에 걸쳐 수천 개 대답을 더 수집하면서 그 이유를 발견했다. 질문은 옳았다. 나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고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 농구를 하는 동안 연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어요. 형과 비교당하면서 형보다 못한 아이가 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고 말았죠. 24세 남성 유타. 순전히 다른 사람을 비유 맞추려고 또 다른 사람을 언짢게 하지 않으려고 실제의 나보다 똑똑하지 않은 척, 창의적이지 않은 척 했어요. 고객과의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고객 미팅에서 그녀는 쓸모없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39세의 여성 사우디아라비아. 인종차별에 대해 더 많이 더 읽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78세 여성 펜실베니아. 네 가지 핵심 후회. 케빈 왕은 교육에 대해 후회한다. 2013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했을 때 그는 양가 조부모님들처럼 의사가 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성적은 훌륭했다. 남은 단계는 MCAT 뿐이었다. 하지만 거의 10년이 지난 후 케빈 자신의 말 맞다나 그는 MCKT 공부를 하지 않고 넉장을 부리다가 시험을 망쳐서 결국 의대에 진학하지 못했다. 현재 그는 뉴욕 시립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비용을 관리하는 행정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 반대편인 남부 캘리포니아에 사는 존 엘치스도 교육에 대한 후회한다. 문예창작 학사 과정을 끝마칠 무렵 교수님들이 내게 MFA에 지원하라고 권했어요. 글솜씨도 좋고 집중력도 높다고 말했죠. 심지어 나는 그 프로그램이 주관하는 2개의 소설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문제는 졸업을 한 달 앞두고 결혼할 예정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대학 졸업생이 결국 무엇을 했을까요? 취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와 멘토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 특사 과정을 뛰어넘고 은행 업무에 흘려들었다가 종국의 영혼을 갉아먹는 카피라이트 자리를 얻었다. 케빈과 존, 두 미국인 남성은 같은 후회를 안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후회는 실제로 얼마나 비슷할까? 케빈은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반면 존은 위험을 무릅쓰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케빈은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반면 존은 자신에게 걸맞은 기대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케빈은 성실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 반면 존은 대담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그들의 후회는 표면적으로 비슷한 영역에 있는 것 같지만 표면 아래의 뿌리는 이렇게 다르다. 나는 세계 후의 설문조사의 항목을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감정을 연구하고 있다기보다는
거대한 온라인 고해성사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예를 들어 수백 명이 오스트레일리아에 사는 이 61세 노인처럼 파트너에 대해 후회를 했다.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녀가 문제라고 외도를 이기적으로 정당화했던 것이 가장 후회스럽습니다. 이 편지가 도착한 지 몇 주 후 37세의 캐나다인은 자신이 친구들에게 했던 행동을 후회한다고 했다. 어렸을 때 같은 학년의 몇몇 다른 아이들을 괴롭힌 것을 후회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움츠러들고 과거를 돌이킬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얼마 후 캘리포니아에서 편지를 보내온 또 다른 37세 남성이 말했다. 나는 학생 선거에서 상대 후보의 친구가 낸 투표용지를 슬쩍 밖으로 버리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어요. 그가 자기 친구에게 투표했으리라 생각한 거죠. 이기기 위해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나 자신의 청렴성을 훼손한 게 더 슬픕니다. 위에 세 남자가 안고 있는 후회, 호주인의 결혼, 캐나다인의 어린 시절, 캘리포니아 거주민의 선거는 표면적으로는 광범위한 영역에 산재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다를까? 그들의 후회는 모두 도덕성 위반을 수반한다. 기억 속에 각인된 그들의 삶의 어느 한순간에 세 사람은 모두 선택에 직면했다. 원칙을 존중할 것인가? 아니면 원칙을 어길 것인가?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잘못된 선택을 했다. 표면적으로 그들의 후회는 서로 다른 삶의 풍경을 찌르고 있지만 표면 아래에 그것들이 자라는 뿌리는 하나이다. 유사성과 차이점. 당신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여행해 본 적이 있다면 그곳에서 4살짜리 아이를 만났을 때 약간의 부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내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나는 성인이 되어 스페인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구제불능이었다. 나는 불규칙 동사를 엉망으로 만들었고 성별과 형용사를 혼동했다. 가정법? 디오스미오. 하지만 미국이나 외국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미취학 아동들을 보면 그들은 수월하게 말하는 것 같았다. 노암 촘스키의 연구 덕분에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1950년대 후반까지 대다수 과학자들은 아이들이 대개 백지 상태에서 어른들의 말을 모방하면서 언어를 배운다고 믿었다. 아이들은 정확하게 모방하면 칭찬을 받았다. 모방이 빗나가면 교정을 받았다. 그리고 부모가 어떤 언어를 쓰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과정이 아이의 작은 두뇌 회로에 새겨졌다.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언어가 이 사실을 증명한다. 일부 언어들, 예를 들어 덴마크어와 독일어는 역사를 공유했다. 하지만 언어 자체는 하나의 공통된 토대가 없었다. 촘스키는 1957년에 홍사적 구조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이런 믿음을 뒤엎었다. 그는 모든 언어가 인간의 뇌에 내재된 보편적 규칙의 틀인 심층 구조에서 생성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들은 앵무새처럼 소리를 흉내내며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다. 이미 머릿속에 존재하는 문법적 연결 구조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촘스키는 언어는 습득한 기술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타고난 능력이었다. 베트남어를 배우거나 크로아티아어를 배운 아이는 하노이에서 걷는 법을 배우거나 자그레브에서 걷는 법을 배우는 아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들은 그저 인간이 하는 일을 할 뿐이다. 물론 개별 언어에는 서로 다르지만 표준 구조만 다를 뿐이다. 힌디어, 폴란드어 및 스와힐리어는 하나의 표본에서 파생된 변형들이다. 이 모든 것의 토대는 동일한 심층 구조다. 촘스키의 생각은 언어학 연구에 혁명을 일으켰고 뇌와 정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혔다. 물론 그의 좌파적 정치 성향을 거부한 사람들을 비롯하여 그를 폄하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과학에 기여한 많은 변함이 없고 부인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의 연구 결과 중 하나는 세계의 언어들 사이에서 유사성은 흔히 차이점을 은폐하고 차이점은 흔한 유사성을 은폐한다는 깨달음이었다. 촘스키의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를 인용해 보자. 다음에 두 영어 문장은 거의 비슷해 보인다.
John is eager to please. John is easy to please. 두 단어, 둘 다 5단어로 이루어져 있으며 명사, 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네 단어는 똑같고 한 단어는 몇 글자만 다를 뿐이다. 하지만 한층 위아래를 살펴보면 문장은 사뭇 다르다. 첫 번째는 존이 주체다. 존은 기쁘게 해주고 싶다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존이 대상이다. 존은 기쁘게 해주기 쉬운 사람이다. 라는 뜻이다. 두 번째 문장, It is easy to please John으로 바꿔 말해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하지만 첫 번째 문장은 It is eager to please John이라고 바꿔 말하면 그 의미는 무너진다. 그것은 존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한다라는 뜻이다. 표준 구조는 동일하지만 심층 구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의미가 닿지 않는다. 한편 다음의 두 문장은 매우 다르게 보인다. 하윤 went to store. 하윤이는 그 가게를 갔다. 하지만 한 층위 아래를 살펴보면 두 문장은 동일하다. 명사구 하윤이는 동사구 went 갔다. 전치구 to the store 그 가게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문장의 표준 구조는 다르지만 심층 구조는 동일하다. 촘스키는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표층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바벨탑 아래의 불협화음은 인간 공통의 멜로디를 담고 있다.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나는 후에도 표준 구조와 심층 구조를 모두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눈에 보이고 설명하기 쉬운 것은 그 밑에 깔린 인간의 동기와 열망이 숨겨진 구조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렵다. 후회의 심층 구조. 수천 건의 후회 사연을 읽고 또 읽는 것은 벅찬 일이다. 게다가 후회를 종류별로 분류하고 재분류하는 것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항목을 다시 훑어보면서 응답자의 나이, 거주지, 성별 혹은 그 사람이 설명하는 주제와 뚜렷한 상관관계 없이 계속 나타나는 특정 단어와 구절들을 식별하기 시작했다. 성실한, 더 안정적인, 나쁜 습관, 기회를 붙잡고 의견을 적극 표현하고 탐험하고 잘못된, 옳지 않은, 그래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놓친, 더 많은 시간, 사랑 이런 단어와 구절은 심층 구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 이호들이 쌓이면서 전묘화를 이루는 수천 개의 색처럼 형태를 갖춰 나갔다. 그 형태는 우리 모두의 삶을 아우르며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방식 면면에 스며들어 있다. 인간의 후회는 다음 4가지 범주로 나뉜다. 기반성 후회. 후회의 첫 번째 심층 구조는 거의 모든 표층 구조를 관통한다. 교육, 재정, 건강에 대한 후회 중 상당수는 사실 하나의 핵심 후회의 외적 표현이다.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의 안정을 필요로 한다. 신체적 안녕과 물질적 안녕이 없다면 다른 목표는 상상하기 어렵고 추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진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이 이 장기적인 욕구를 악화시킬 때도 있다. 공부를 게을리하다가 학업을 중도에 그만두거나 과소비를 하고 저축을 거의 하지 않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을 들이고 만다. 이런 결정이 결국 삶의 기반을 흔들고 미래가 우리의 희망에 부응하지 못할 때 후회가 따른다. 대담성의 후회. 삶에는 안정적인 기반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내 연구와 학계의 다른 연구들을 통해 밝혀진 가장 분명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는 세월이 흐른 뒤에 붙잡는 기회보다 흘려보낸 기회를 후회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표면적인 영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 것
그 자체다. 고향을 떠나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진정한 사랑을 쫓거나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흘려보내는 것이 전부 이 후회를 유발한다. 도덕성 후회. 우리는 대부분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비도덕적인 길로 유혹하는 선택에 직면한다. 우리가 그 길을 걸을 때 항상 즉시 후회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결정은 우리를 갉아먹을 수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들이 발생하는 영역을 행위 자체보다 중요하지 않다. 잘못 행동하거나 자신의 성급함을 굽힐 때 후회가 쌓이고 지속된다. 관계성 후회. 행동은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 하지만 타인과의 관계는 삶의 목적을 부여한다. 인간의 수많은 후회는 이 원칙을 인식하고 존중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배우자, 파트너,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구, 부부, 동료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실현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 관계성 후회는 일체감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등한시할 때 발생한다. 이 관계들이 흐트러지거나 사라지거나 발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지속적인 상실감을 느낀다. 앞으로 4장에서는 이런 후회의 심층 구조를 각각 살펴볼 것이다. 당신은 전 세계 사람들이 말하는 기반성 후회, 대담성 후회, 도덕성 후회, 관계성 후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목소리의 합창이 형성되어 갈 때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면 다른 것도 들을 수 있다. 바로 충만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생한 하모니다. 나를 강간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못한 것을 후회해요. 이제 나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 강해졌으니 다시는 남자가 그런 식으로 내게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19세 여성, 텍사스. 1964년 나는 대학 동창으로부터 미시시피 프리엄 서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을 유권자로 많이 등록하기 위한 자원봉사 캠페인이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참여하는 대신 오클라마호 시티에 있는 아버지의 상사 밑에서 일을 구했죠. 76세 남성, 캘리포니아. 열정을 쫓거나 내가 진정 즐길 수 있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돈을 위해 커리어를 쌓는 길을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내가 예술계에서 경력을 쌓으면 굶어 죽을 거라고 확신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관리 업무에 얽매여 책상 뒤에 갇혀 살게 되었고, 삶이 고갈되는 느낌입니다. 45세 여성, 미네소타.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감사합니다. 찍을게요. 선생님도 나오시고, 좋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갑니다.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을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너무 좋네요. 오늘 특별히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일까요? 감사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진짜? 왜요? 제 생일이거든요. 아, 축하드려요. 이 생일을 못 또 들었어요. 아, 제 Happy 생일을 새벽 책방으로 birthday 시작하니까 to 아주 you. 깔끔하네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날 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